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데일리인트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옷도 멋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엄청나신데요? 아, 예, 그냥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는 대로 입고요. 네.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누가 주나요? 집에서 뭐 집사람이 주죠. 혹시 금목걸이 하셨나요? 아니요. 아, 금목걸이. 오늘 그런 목걸이까지 하면 좀 컨셉이 약간 선을 넘는 컨셉일 것 같은데. 특히 두꺼운 뭐 걸로 한 금목걸이에 팔찌는 있죠. 팔찌. 네. 여기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도 됩니다. 금목걸이에다가 그 발렌시아가 클러치 네. 이렇게 들고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딱 그건 걸어가시면. 좀 선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목걸이 안 하셔도 얼굴에서 광이 번져 금이요, 금. 엄청납니다. 골드. 아, 지금 좀 이렇게 제가 약간 늦어가지고 네. 뛰어오느라 약간 땀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땀나니까 더 네. 멋있으세요. 네. 근데 항상 집은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해요. 맞아요.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 네. 열심히 일해서 또 갖다 주고. 그렇죠. 슬픈 건 아니죠. 아닙니다. 열심히. 저는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오늘 시장 짚어주시죠. 그럼요. 네. 예. 코스피는 한 3포인트 가까이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2,518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테슬라 등의 상승 영향 때문에 2차 전지 셀이나 양극재, 장비 업종들이 상승 출발을 했고요. 네. 예, 정유나 일부 화장품 면세,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조선, 미디어 등이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LPG나 도시가스, 자원개발과 강관업체, 그 통신 장비와 자율주행 테마 등 강세를 보였는데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비례 크만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채권 그 공매도 해가지고 한 2달 만에 쇼커버 하면서 2억 달러 벌었다고 이제 자랑질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날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운용하던 펀드 내에 구글이 10% 넘게 있었는데 채권으로 2억 달러 벌고 본인이 현물로 1억 6천만 달러를 날렸거든요. 와. 본인 날린 건 이야기 안 하고 번 것만 이야기한 거죠. 전형적인 남는 거 없어네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남는 거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2억 달러 벌었다는 이야기만 자랑질을 한 거죠. 그래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왜 그렇게 본인의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다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비례 크만이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여러 증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은 금리를 내년 중반 이후로 이제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인은 1분기 초에 금리 인하로 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진짜 빠르다. 예, 뭔가 포지션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뭐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뭔가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따라서 또다시 이제 달러 약세폭이 확대되고 엔화와 유로화 강세, 그리고 위안화도 강세를 진행되면서 한국 원화도 강세폭이 확대됐죠.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을 확실히 미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국채금리도 한 4.4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4.3 정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왔는데 과거에 본인이 그 공매도 때렸던 그때가 4.3이었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이 자리에 오니까 뭔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 확대되면서 시장 낙폭이 오히려 확대됐고요. 개장 후 30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 5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또 될까 했는데 코스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포인트 강한 지지력을 보여줬고 외국인 선물 매도도 이때부터 매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수급 위주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래 대금이 코스피 내에 약 30%나 오전에 차지했고요. 전반적으로 K200 특례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 이쪽으로 완전히 집중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주도주가 부재하면서 오히려 AI나 STO 그다음에 일자리 등의 테마 장세로 오전에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역시 코스피는 기관 순매도 전환하는 가운데 121선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2,520포인트에서 기술적인 저항을 계속 받았습니다.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두산 로보틱스가 각각 코스피 내에서 거래대금 1, 2위를 차지했고 오후 들면서 LNF를 중심으로 2차전지 양극재와 셀업체,
장비주가 아주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특정 종목 쏠림 현상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와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합산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을 넘어섰거든요. 우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거래를 했고요. 거래대금 8위 중에 상위 8개 중에 7개가 2차 전지와 로봇으로 집중됐으니까 특정 섹터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상장된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좀 쏠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새롭게 상장된 종목들 중심으로 약간의 이런 수급 플레이가 진행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탁금의 그 증가가 없이 거래가 쏠렸기 때문에 지수는 좀 무난한 편이었지만 네.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지금 1280원대로 진입하면서 달러 가치가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빠졌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말씀드렸던 그 로봇 테마 지속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 두산 로보틱스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세였고요. 네. 운수 장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텐 등 방상주 강세가 보였고 자화전자는 MC넥스 등의 일부 중소 부품주도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쪽에 특징을 나타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장중 13%대 급등세를 보였는데 막판에 참 재밌었던 것이 에코프로 머티가 계속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 그룹이 조금 덜 오르다가 네. 에코 머티가 빠지니까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많이 급등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에코와 에코끼리 싸우는 뭐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수급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가 전개됐고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나 소프트웨어, 방송, 통신 서비스 그리고 엔터 산사 같은 경우는 약세 이루어지면서 오락문화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그 외에도 건설과 제약도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벨 에크먼이 얘기한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과하지 않아요? 기존의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루어진 FMC의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도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기를 9월 이후에 그때 9월 달에 점도표가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점도표가 찍혔었는데 9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기를 향후에 3개월 동안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새로운 점도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뭐 2회 인상 이렇게는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점도표라는 것은 이제 추정을 어느 정도 하자면 아마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리는 쪽으로 조금 앞당기는 점도표가 좀 나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분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 달에 점도표 모습이 어떻게 찍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코머티하고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수수료가 엄청 낮겠죠. 특정 증권사가 또 이제 많이 거래가 실렸을 거고. 네. 그래서 증권주를 사야 되나? 뭐 그 생각까지도 이제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게 개인들한테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매매를 많이 하면은 증권사가 감사한 일이긴 한데 뭐 매매를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매매는 아니겠죠. 단기적으로 매매를 막 쫓아가서 사고 팔고 이게 뭐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상당히 뭐 좋은 어떤 저희들한테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말씀드렸던 관리를 하거나 고객 관리를 베이스를 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매매 패턴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11월 말이고 이제 거의 12월이면 내년을 보고 이제 포지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막 쫓아가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그렇게 뭐랄까 확률,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민트윤 누나 증권사 VIP 요게 맞겠다. 그치? 사고 팔고 제가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부장님. 근데 저희 증권사에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뭐 혜택이 있나요? 없죠? 제가 있죠. 제가 생각해봐야 시장에 될것 대한 같습니다.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드릴 거니까. 관리를 해주십니까? 지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관리를 어드바이스 안 해주세요. 해주시죠? 네, 어드바이스 안 해주시죠. 안 해주시죠? 네. 저는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지겹다. 이제 반도체, 엔터, 맨날 화장품 그 이야기냐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뭐 자율주행 하나 더 끼웠고 그래서 좀 지겹다 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찾아보니까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제 방산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렸던 뭐 전력기기란 이런 쪽도 이제 놓여 있는데 조금 반응을 했었어요 오늘 자리에서. 그래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 나토 회원국의 합산 방위비 지출 추이인데 이렇게 증가율이 조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리 전쟁이 별로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평화 모드가 계속 지속되면서 다소 조금은 방위비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터지고 네.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방위비가 좀 증가되는 폭이 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게 보이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냉정 체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나토 같은 경우는 올해 방위비가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들은 어떻게 권고가 되고 있냐면 방위비 비중을 GDP 대비 최소 2% 이상으로 하라는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합의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비중에 대한 권고 사항이 이제 지켜지는 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쪽으로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K 방산 해외 수주 추인데요. 역시 2020년 접어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그 이후로 방산 쪽의 해외 수주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좋은 그 방위 산업 관련된 무기는 뭐 미국에서 만든 것들이 좀 많겠죠. 근데 이제 비싸기도 하고. 근데 한국 제품들이 이제 미국 제품과 무기 체계가 좀 호환도 되면서 가성비도 있고 또 가장 그 우리나라의 수출 상대국으로서 좋은 곳들이 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그쪽과 관련된 인접한 국가들이 이제 방위비 지출을 많이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수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액 추정치인데요. 보시면은 역시 이제 제일 많이 추정하는 것은 미국 쪽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과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폴란드 이런 순으로 이제 방위비 지출이 되고 있는데 네. 재밌는 것은 그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나토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 증감률인데요. 영국과 뭐 이탈리아 이쪽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증감률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뭐 그래서 영국 쪽은 다소 지출 많이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좀 접어들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뭐 이쪽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과 조금 가까운 뭐 유럽 국가들은 조금 네. 많이 늘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인데 보시면은 왼쪽 쪽이 이제 좀 GDP 대비 방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높은 곳이죠. 이 보시면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곳이 거의 4% 가까이 되는 나라죠. 이 회사가 폴란드인가요? 폴란드가 거의 4%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고 그다음에 뭐 그리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중간 정도도 못 가서 2%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나토국들이 대부분 다 2% 넘기는 나라가 한 3분의 1 정도 보이나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프랑스도 2%가 안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나토에서 권고하고 있는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대를 못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제 2%대 위로 올리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국들의 국방비, 방위비 증가율도 과거보다 이제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예산안이 발표된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 폴란드, 러시아, 인도, 대만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방위비 지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 한국도 국방 예산이 이제 올해 본 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 편성이 되면서 아마 방위력 개선비가 전년비 5.2%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해당 증가폭은 2020년 8.5% 증가한 이후에 올해가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국가별 내년 국방 예산안 발표치인데요.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말레이시아 등등 실제로 내년에 국방 예산안을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를 한 나라들이니까 이쪽 관련해서는 좀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한국도 연도별 방위력 개선비 추인데 과거 이제 2007년, 2008년, 9년 이때도 꽤 높았고 2017년, 18년, 19년 넘어가면서 8%대 넘게 증가율이 일어났는데 올해도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이겠죠. 그래서 좀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방위력 개선비 중에 무기 체계별 예산 추인데 역시 제일 많은 게 항공기 쪽인 것 같아요. 네. 항공기 쪽이고 그다음이 이제 지금 뭐 기동 화력이라든지 그다음 유도무기 이런 쪽도 많이 높아져 있는데 아무튼 우리도 이 각 항목별로 방위비 증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초인가요? 어쨌든 국방 관련된 이야기들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또 우주항공 쪽하고 또 오버랩이 됩니다.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앱 등등을 포함한 또 여러 가지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도 또 다고고 모멘텀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뭐 우주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모멘텀으로서는 또 같이 약간 힘을 좀 더 애덤을 해주는 그런
섹터들이니까 대부분 다 방위비 관련된 쪽이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모습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고점을 찍고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이렇게 쉴 때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한 오른 다음에 꽤 몇 달 동안 언급이 별로 안 됐던 섹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무기를 보냈는데 뭐 돈을 받느냐 뭐 그런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보냈는데 약속한 무기 대금이 뭐 제대로 뭐 들어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중간에 약간 모멘텀이 좀 부재했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별 국방 예산을 발표한 나라들이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등을 포함한 동남아라든지 유럽 쪽의 나라들이 각각 있는데 이쪽에 새로운 수주권이 어떤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실제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이제 실제로 대금이 들어오고 숫자로 찍히면서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국가별로는 국방 예산 관련된 편성을 굉장히 높이는 쪽으로 확정적으로 발표를 많이 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수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면은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찍히는 종목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신 이야기는 전력 기기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력기기. 맞습니다. 뭐 변압기라 불릴 수도 있는데 전력기기하고 그다음 뭐 건설기계라든지 같이 이제 인프라 투자 이슈가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 제정의 배경에는 이제 국가 전반적인 시설 노후가 있었죠.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미국의 도로, 철도, 전력, 수도 인프라를 어느 정도 순위를 매겼냐 하면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세계 17위, 철도는 12위, 전력은 23위, 수도 인프라는 30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은 숫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설이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 말씀하시는 미국입니다.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폭염이라든지 집중호우 때문에 또 사고가 많이 생겼고 이상기후 때문에 취약한 인프라 재정비의 필요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해양 대기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환경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기후 관련 재난이 총 18건인데 경제적 손실이 1,651억 달러에 달했다는 거 엄청나게 크게 손실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데 최근의 이야기는 이제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고 주가도 꽤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IIJA 법안에 따르면 이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인프라 투자 예산의 본격적인 집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회 예산국이 IIJA 관련된 재량 지출이 22년 8억 8천만 달러에서 23년 212억 5천만 달러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424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로 끝날 재정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이시면 미국의 의회 예산국의 IIJA 관련 예산 관련 재정 지출 전망인데 24년 대폭 증가하면서 25년, 26년 피크를 치고 27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10월에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35억 달러 투자 발표를 했고 민간 조성 투자금 47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82억 달러가 아마 정부 주도로 전력 그리드에 투자가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총 570만 마일의 송전선 그리고 5만 5천 개 변전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970년대 설치됐으니까 거의 횟수로 따지면 한 5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꿀 때가 되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도 30년 이상 노후 변압기가 비중이 30%를 넘고요. 이상기후 등으로 고장도 굉장히 잦은 편인데 2015년부터 정전 횟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미국의 산업용 변압기 연령별 비중과 상업용 변압기 연령별 비중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는 산업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옅은 회색처럼 보이는 게 55%가 보시면은 11년에서 29년 된 것들이고 짙은 회색 부분이 30년 넘는 것들이고 오렌지 색깔이 12%까지 10년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상업용 쪽은 약간 옅은 그 회색 부분이 43%가 보시면 29년 정도까지 된 거고 짙은 회색이 30년 넘고 25% 정도가 이제 10년 미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북미 그리드 인프라 투자 비용 추인데 역시 23년 접어들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미국의 연도별 정전 건수인데 보시면은 2015년부터 정전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전 회수가 늘어나면서 전력 그리드 망에 대한 투자가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에디슨 일렉트로닉에서 추정한 미국의 전력 그리드 투자 규모는 작년 같은 경우는 1,547억 달러로 레벨업되고 24년에도 1,552억 달러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볼 수 있겠고요. 북미 변압기 시장 성장률 전망은 각 그 기업들마다 이제 추정하는 그 리서치마다 보면은 약 7% 정도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쪽의 변압기 시장은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5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 쪽에 현대 일렉트릭 같은 큰 걸 하는 쪽과 그다음에 재룡전기나 좀 작은 걸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쪽에 대한 월간 지표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주가 반응을 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50% 넘고 그리고 주요 수입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정도로 보이는데 과거에 멕시코한테 이제 수입 관세 때문에 밀려나면서 되게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마진이 거의 안 나거나 적자가 계속 나던 사태였는데 작년부터 한 6% 정도로 OPM이 올라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두 자릿 숫자 정도까지 이제 마진율이 올라오면서 매출 증가와 마진율이 올라오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꽤 좋았는데 피크와 논란이 있으면서 좀 쉬었다가 근데 관련된 북미 전력기기 시장은 여전히 좀 더 성장 국면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성장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호조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뭐 충분히 뭐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해에는 정부 재정 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대선 때 항상 그렇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력기기 교체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전력 그리드에 대한 맞는 문제점이 올해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수주 여건은 올해와 크게 내년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효성중공업은 오늘 신고가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 정전이 엄청나요. 그리고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생각해봤더니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학교 원래 안 가지 않았어요? 잘 안 갔잖아요. 아싸 안 간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된 거를 직접 체감을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숫자로도 찍히고 있나요? 네, 뭐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 숫자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말씀드렸던 재작년 뭐 이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변압기 하는 회사들이 거의 마진이 안 나오고 있었고요. 적자가 나거나 매출이 있어도 뭐 거의 BP 정도 수준의 이익이 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주가가 사실은 변압기 전력기기는 아예 관심들이 없었어요. 뭐 섹터로서의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미국 쪽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게 불거지면서 매출이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15, 16%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 사이클이 아주 오랫동안 사이클이 안 왔던 거예요. 멕시코에 밀려가지고 관세 때문에도 못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 시장이 이제 올해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 이제 영향이 열리면서 이제 마진율이 작년 연말쯤에 한 5에서 6%대로 올라오고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이제 마진율이 올라오는 구간, 매출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확 좋아지니까 턴어라운드가 나오니까 주가 플레이가 충분히 됐던 건데 말씀드렸듯이 3분기가 좀 쉬었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실적도 좀 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쉬는 날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좀 뭐 쉬는 날도 많고 휴가철이 있다 보니까 월간 단위 될 때가 확 밀린 그런 때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의 피크와 논란도 있었고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상태였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로 하면 주가가 확 빠졌던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내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 자료가 오늘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STO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참 뜨거워요.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들어도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약간 뭐 너무 이제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돼서 약간 뭐 하나의 뭐랄까 쉬어가는 쪽에서 우리가 이제 테마주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토큰 증권에서 STO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거래소가 최근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이게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하면서 아마 본위원회에서 아마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각투자 업계가 이 관련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기대감이 폭증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품 조각투자 어플리케이션 앱 소트를 운영 중인 그 서울옥션 블루 같은 경우에 미술품 토큰 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주로 했는데 이 서울옥션 블루가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초 자산은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이라는 뭐 제품 그 작품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런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겠죠. 이 원작 오리지널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뭐 그러니까 토큰처럼 해가지고 약간 잘라서 소규모로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6일에는 음악 수익 증권 관련된 플랫폼 운영 중인 뮤직하우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금감원에 음악 수익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미술품 조각 투자 스타트업이 열매 컴퍼니도 23일 금감원이 정정 요청 바 있는 야요이 쿠마사의 작품 펌킨이라는 조각 투자 증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제 국내 작품들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도비나 이런 쪽에 가가지고 홍콩 쪽에 경매할 때 상당히 많은 국내 작품들로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면서 서울옥션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기에는 좀 어렵고 투자는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뭐가 유행했냐면 서울옥션에서 이제 프린트 베이커리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이 100억짜리인데 네. 그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걸 갖다가 프린팅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품을 한 50점만 딱 찍어내는 예, 거예요.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걸로 찍어내서 50점만 이렇게 내는데 그게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소장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100억짜리 하나 있는 오리지널 살 수가 없으니 똑같은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프린트 베이커라는 거 해가지고 뭐 300만 원, 500만 원에 파는데 근데 그것도 가격이 꽤 올라요. 저희 집에도 프린트 베이커리가 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가 못 사니까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제 프린트 베이커리로 돈이 좀 올랐나요? 네, 저희가 샀을 때보다 지금 거래되면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50호 정도가 만약에 나와도 몇 번째 프린터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게 프린터 베이커라는 게 있는데 어떤 뭐 조각 투자도 이런 뭐 약간의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투자 개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갤럭시아 SM,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나 서울옥션, K옥션, 위메이드 등에 관련된 STO라든지 그다음에 NFT 관련된 테마가 좀 올라왔는데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현실화될지 실제로 거래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현실화 가능성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서울옥션 오늘 거의 상한가 터치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앞으로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뭐 계속 뉴스만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근데 이제 되는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뭔가 시장이 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투자가 활발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품도 굉장히 이제 거래가 뭐 가격이 많이 붙고 올라가는 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새로운 대체 어떤 그 뭐랄까 대체 투자 상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죠. 예, 비트코인.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비트코인 매매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어떤 매매가 되면서 어떤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트레이딩 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니까 대체 시장으로도 될 수 있는데 뭐 STO 같은 경우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신청되고 뭔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많은 어떤 대체 상품으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왜 표정이 왜 그래요? 네? 왜 그래? 아니 좋아서. 아, 저는- 네. 저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사이버 트럭 엄청나요. 하나 사라. 그러니까 사고 싶어요. 진짜. 사줄래? 아니요? 사이버 트럭 나온다고. 네, 그래서 이제 한 30날 정도에 이제 사이버트럭이 네. 나오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트럭 낸 게 좀 실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는 표현을 애둘러서 한 건지 어떤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차체 그 어떤 소재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긁히면은 AS가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맞아. 이제- 무슨 방탄 뭐 예, 이런 뭐 거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는데.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긁히거나 이렇게 푹 이렇게 들어가면 뭐 어디 가서 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차체가 이렇게 만약에 뭐가 문제가 이게 사이버트럭 같은 게 생기면 소재 때문에 그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워낙 인기가 많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이 나올 때 이제 FSD 버전 12가 나오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을 받으면서 일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가가 꽤 괜찮았거든요. 최근에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 테슬라도 한 4.5% 주가가 오르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섹터를 좀 일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을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뭐 역시 오른쪽 보시면은 테슬라 전기차와 미국의 픽업 트럭의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중요한데 북미 쪽은 워낙 SUV가 많기 때문에 탑재량이 굉장히 급증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 시장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비교가 결국은 페리티,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과 일반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가 거의 안 나게 되면 전기차 소요가 폭증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게 페리티가 거의 다가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구간일 수도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IRA 중국 광물 관련된 텍스 크레딧 제한을 일시 유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해외 우려 기업을 정의하고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내에서 중국 기업 컨텐츠 허용 비율을 정할 건데 어제 테슬라가 올라간 배경으로도 이야기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델 3 혜택이 $3,750로 줄어들 것으로 얘기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면 내년까지 $7,500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 근데 이거는 논의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것 때문에 뭐 한국 업체가 악재가 아니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악재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이것은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중립적인 이슈이지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예가 확정이 되면은 유예 기간까지 중국산 배터리 소재의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그게 오히려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악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변수가 아마 금주 정도 내에 이게 디테일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조금 변수로서도 아마 금주에 좀 유심히 봐야 될 아마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테슬라 쪽의 배터리 관련된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삼성증권에서 이제 준비한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각각의 어떤 모델마다 어떤 회사가 어떤 타입의 셀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갈까요? 네. 테슬라 궁금한 거 없어요? 테슬라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은 싫어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 거 짧게만 갈까요? 네, 이건 뭐 오늘 역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등을 포함한 로봇들도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첫 투입됐다. 이게 이제 협동 로봇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 공정보다는 과거에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 형식으로 생산 방식을 했었는데 이제 산업용 이제 로봇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로봇이 혼자서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는 작업자 한 명이 있고 로봇이 팀을 이룬 형식의 협동 로봇이 들어가면서 이게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협동 로봇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투입됐다는 거고 네. 초등학교에 로봇 교사 투입이 됐다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이렇게 어떤 부분이 됐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로봇이 뭐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제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학생과 1:1 영어 회화를 하는 로봇이 투입된다 하는데 영어 튜터 로봇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 모양의 로봇?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뭐 이게 말만 있었지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근데 여기보다는 역시 학원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영어 회화 같은 거 네. GPT도 사실은 영어 공부하려고 해서 막 그런 대화 상대로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초중학교 애들 영어 하는 데는 로봇이 꽤 많이 쓰이지 않을까? 활용성이 좀 좋지 네,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따지면 해외에 나가서 클럽을 죽방울 때리는 게 가장 영어는 잘 빠르게 배우는. 예상하지도 못했다. 네. 잘 나가다가 고품격으로 잘 가다가 왜 그러세요? 이거는 실전 영어니까요. 맞아요. 그게 제일 많이 늘어요. 네. 저도 해외 유학 가가지고 도서관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서관 갈 거면 해외 유학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유학 가서 클럽 가서 현지에 있는 이성과 대화를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기가 막힌데 진짜. 아니면 최소한 뭐 극장이라도 가야 되죠. 극장.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보면 어둑어둑한.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든 해석을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되면 밤에 잘 때 이제 영어로 꿈을 꾸기 시작하면 영어 어느 레벨이 올라온 거거든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와가지고 왜 도서관을 가지 저는 그 생각을. 맞습니다. 오늘 딱 금목걸이하고 코멘트 하셨으면 딱인데. 아니 오늘 예쁜 옷 입혀주셨는데 과거를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어떤 분이 답을 얻어 먹으실 수 있을지. 뭐 박근영 부장 원샷을 잡으면 뭐 쏘가리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클러버 그리고 최고의 주식맨 박근영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는 역시 또 ETF 얘기 우리 김정근 본부장님
부장님이랑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박근영 부장님, 데일린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